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서영석 타임스입니다. 서영석 이사의 휴가로 제가 오늘까지 대신 진행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영석 이사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될 사안이 있는데, 뉴스화가 됐습니다. 예고 기사인데요.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요,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예정된 사항이지만은 오늘 좀 미리 한번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유무죄를 논하는 것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1심은 어땠는지, 이게 또 무슨 사건인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요. 또 새누리당이 포털 기사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기에 좀 편파적이다, 불리하다,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오늘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와서 오늘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요, 오늘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경쟁 후보였죠. 고승덕 변호사. 미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이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즉시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요. 오늘은 그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그 벌칙 조항이요, 벌금 500만 원이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벌금 500만 원이 최소한의 선고 형량이기 때문에 무죄로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선거 활동 과정, 선거 활동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떳떳하게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 재판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왜 관심이 쏠릴까라고 봤더니 오늘 선고하는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6부 부장판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입니다. 많이들 이 법조 판결 기사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김상환 부장판사, 그분이야? 그 판사야? 이렇게 엇갈린 반응 보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이 김상환 부장판사가 판결했던 주요 사건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이 다른 사건이지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그런 기준으로 최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항공 그 부사장이었던 그 조현아 씨, 일단은 서부지방법원이었던가요? 1심 선고를 했었고, 항소심 재판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했는데 이 담당 재판부였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가요.
예, 집행유예 선고했죠. 항로변경죄는 일단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서 원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이었는데 원심 깨고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했죠. 그 재판부의 부장판사였고요.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요. 1심에서 이제 그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해당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 1심 판결에 그 불복했었죠. 피고인도 불복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도 불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역시 서울고법 형사 6부 김상환 부장판사가 지휘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6부였는데요.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서 실형 법정 구속했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이 사건 다시 심리하라라고 해서 돌려보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그 대선 개입 의혹 이 사건도 이 김상환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심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낙검수 패널 주진우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그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어쨌든 그 무죄를 선고한 그런 재판부입니다. 오늘 오후 2시라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그 형이 유지될 수 있고요. 1심에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희연 교육감이 신청을 해서요. 그렇지만 국민 배심원단이 전원 그 유죄로 좀 판단했고 재판부도 그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 2시에 선고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피고인이든 또 검찰이든 상고죠. 대법원의 상고. 항소와 상고를 모두 합해서 상소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뭐 재판부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또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죠. 다만 해당 재판부와 관련된 기사들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서울고법 형사 6부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2시에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포털이 새누리당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지면에 좀 많이 실렸습니다. 먼저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다뤘습니다. 13면에서 다뤘는데요. 물론 이제 한겨레 신문도 다뤘고 경향신문도 다루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산하의 그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서강대학교 최영우 교수팀의 의뢰에서 포털의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를 분석해달라 이렇게 용역을 준 모양입니다. 포털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포털이 네이버 시장 점유율이 한 7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요 두 포털을 보고 특히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에 빅데이터를 분석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고요. 이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네이버와 다음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에 노출된 기사들을 서강대 최용우 교수팀에서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새누리당에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된 내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기자들에게 이제 발표를 한 그런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분석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네이버와 다음이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에 노출한 기사가 5만 236건 정도 되는데요. 그걸 좀 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날씨 정보나 뭐 교통 정보 같은 이 생활 정보 기사 이런 것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들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다른 그런 기사들이 한 37,281건 된다고 합니다. 전체 5236건 중에서요. 말씀드렸듯이 모바일로 나오는 그 뉴스 메인 화면에 노출된 기사 건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PC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사는 아니고요.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이요. 그걸 제외하고 기사를 분석해 보니까 부정적인 이슈의 기사를 다룬 기사 건수가 11,812건이었고요. 긍정적인 이슈를 다룬 기사가 1,138건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비교해 보니까 긍정적인 이슈를 다룬 기사보다 부정적인 이슈의 기사가 한 10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 왜 이렇게 비교 분석했는지 솔직히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라는 게 뭐 글쎄요, 미담도 쓸 수 있고 남 칭찬하는 기사 쓸 수 있죠. 근데 기사나 언론의 본령이라는 게 감시하고 비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보면 기사는 어쨌든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연예인 기사나 뭐 스포츠 기사에서 대단히 잘 싸웠다. 뭐 이런 뭐 그 영화 잘 나간다. 어떤 연예인 뭐 선행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 글쎄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치와 관련된 정치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보더라도 정치권 기사 쓰면서 어떻게 긍정적인 기사를 다 쓸 수 있습니까? 5대5 비율도 맞지도 않고요. 저는 이게 10대1 정도로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쓴 기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는지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서강대학교 최영우 교수팀에서 연구해보니까 부정적인 이슈의 기사가 11,812건, 긍정적 이슈를 다룬 기사가 1,138건, 이게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특히 정치권 관련 부정적 기사는 정부 여당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비판하고 견제할 대상 아닙니까? 권력 가진 곳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관련 부정적인 사건을 다룬 기사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 508건, 네이버가 449건이었다. 반면에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다음이 61건, 네이버가 55건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서강대 교수팀에 의뢰해서 분석한 그런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권에 불리한 기사가 8배 정도 더 많이 게재됐다는 것이다. 또 포털들은 메인 화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목에 들어간 기사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들어간 기사를 51.5%가량 더 많이 노출했다. 이렇게도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당대표가 제목에 들어간 기사의 경우 94.8%가 중립적인 기사였다고 합니다. 여당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립적인 기사라면 대중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정치인에겐 이득이다. 일종의 노출 효과? 뭐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 모르는 국민 없겠죠. 그러나 많이 노출될수록 나하고 좀 친근하다, 많이 봤다, 뭐 그런 점에서 일종의 선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써져 있고요. 같은 내용을 한겨레가 6면에서 3단으로 비교적 크게 다뤘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도 3단 기사로 다뤘고요. 한겨레가 짚은 대목은 조선일보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좀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잠시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새누리당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진성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네이버 평정 발언 이후에 새누리당은 대선이나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포털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게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이라고 했다면 뭐 이 기사가 나왔을 리가 없겠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그 최영우 서강대 교수팀의 의뢰에 그 분석한 데이터 분석 그 결과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거고요. 정치적 포털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부정적 기사의 노출 빈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겨레는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새누리당이 다음의 편향성을 지목한 건 전체 기사 수 대비 부정적인 이슈를 다룬 기사 비율이 네이버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비율은 다음이 29.8%로 네이버 19.4%라고 합니다. 네이버보다 10%포인트가량 웃돌았다고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부정적 사건을 다룬 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이 네이버보다 오히려 많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나 뭐 지배력으로 본다면 네이버가 좀 더 많을 것도 같은데 다음이 많다. 뭐 이런 기준으로 분석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기 그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두 당의 대표들, 예. 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두 포털에서 모두,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모두에서 김무성 대표보다 등장 빈도가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많이 쏟아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부분 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새누리당이 좀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간 브리핑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일에 시작됩니다. 추석 연휴 때 좀 잠시 쉬었다가 두 차례 이렇게 나눠서 실시되는데 오는 10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이 문제 좀 이슈하겠다라고 결정했고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의장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의장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먼저 요구를 했고요. 야당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불리는 문제에 대해서요. 어쨌든 한겨레의 시각은 새누리당이 총선 앞두고 네이버 다음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누리 총선 전 네이버 다음 길들이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론 형성에 있어서 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대단히 좀 크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포털에서 어떤 주요 뉴스라든가 정치 관련 이슈들을 보고 또 고민들을 하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누리당은 선거에 있어서 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들이 중요한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도 일일이 신문을 다 구독하지는 않습니다. 그 온라인 그 사이트 유료 사이트입니다. 들어가면은요 전체 신문을 온라인 이렇게 PDF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 신문을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사무실에서도 이제 종이 신문 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배달 와도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직원들이. 특히 보도 취재하는 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종이 신문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포털들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또 접하고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선거 전이어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겨레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경향신문도 오늘 이 기사를 6면에서 다뤘습니다. 국감서 대책 마련하기로 새누리당이 결정했다고 하고 결국은 제목은 비슷합니다.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관련 기사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조선중앙동화에 공통적으로 난 기사가 있습니다. 비교적 비중을 좀 크게 두고 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일면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포털의 책임을 좀 묻는 그런 기사인데요.
광고계가 포털의 유사 언론의 폐해 막을 책임지어 달라라고 이 정부하고 국회에 그런 입법해달라, 법률 제정해달라고 청원을 냈다는 기사인데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도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포털이 뉴스 품질 조악하게 해 네이버 다음 법으로 규제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4개 광고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입법해달라고 청원을 했다는 겁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사실은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또 방송사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돈 들여서 기자 양성하고 우리가 취재해서 콘텐츠 생산해내는데 돈은 포털 사이트가 다 벌고 있다. 특히 네이버나 뭐 다음이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양질의 콘텐츠, 양질이라는 주장은 이제 그쪽 기사 써내는 언론사들의 주장이고요. 콘텐츠 생산하고 있는데 그 수익은 결국은 포털이 다 가져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는 늘 그 조중동이 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거 법으로 좀 규제할 수 없나 이런 시도들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었고요. 뭐 조중동이 직접 이번에 그런 시도를 한 건 아니지만은 광고 관련 단체들이 그런 입장을 제기했고요. 한 가지 이 광고 관련 단체들의 입장 중에서 좀 유의미하게 들어볼 만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이제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난립하다 보니까 좀 폐해들이 있죠. 어뷰징 기사를 양산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연예인 관련 기사인 경우에 뭐 누구의 열애 소식이라든가 결별 소식 하나 뜨면은 뭐 속보는 물론이고요. 관련해서 기사가 한 10분 안에 한 100건 이상 뜰 겁니다. 이런 식의 어뷰징 기사 양산하고요. 또 산업계나 경제계, 특히 기업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인터넷 그 언론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기사와 광고를 거의 이제 교환하자는 식의 이런 접근들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홍보 담당하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처음 이름 들어보는 그런 매체에서 전화 와서 우리 기사 어디 났는데 봤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클릭해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라도 주고 좀 막아야 될 그런 부정적인 기사들이라고 합니다. 뭐 비판한다거나 특히 뭐 유해 물질이 어디로 좀 환경을 오염시킨 그런 제보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좀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입는 폐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인터넷 언론들이 그 기업들을 압박하고 기사로 좀 어떤 수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이제 기사 제휴. 예. 왜냐면은 자기 사이트에만 그런 기사가 있으면은 기업들이 와서 일부러 와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 기업 비판하는 기사가 여기에 떴네라고 할 리도 만무하고요. 대응조차도 안 하겠죠. 결국은 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기사 제휴 계약을 맺고 그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뭐 기업들의 그런 부정적인 기사를 믿기로 해서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 조중동에서 쓴 이 광고 단체들의 어떤 유사 언론 피해 막도록 포털에 신문법 적용해달라 이런 요구 아니면 정부가 관련 입법을 만들어달라 제정해달라 이런 요구가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조중동이나 좀 유력한 매체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이 기사를 또 다루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유사 언론이라든가 인터넷 매체들에 가는 광고료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세이브 될 수 있죠. 이렇게 법적으로 신문법을 적용한다든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든지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광고료는 세이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의 유력한 매체들 신문이 됐든 뭐 종편이 됐든 지상파 방송이 됐든 보도 채널이 됐든 그쪽으로 또 광고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언론 윤리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일리 있는 주장이 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털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 두 가지 방향에서 좀 있어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좀 설명해 드렸고요.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얘기가 오늘 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거의 모든 신문에 지면 한 1면부터 5, 6면 더 가면 한 7, 8면까지도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중국 방문 그리고 열병식 참관 이 기사들이 실렸었는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여당의 대표니까 김무성 대표에 관련된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사설을 몇 개의 신문에서 썼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서요. 이것도 포털에 나가면 이제 긍정적인 기사는 아니니까 또 새누리당에서 봐라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 많지 않느냐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8면부터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연이틀 근거 없는 노조 때리기 논란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고요. 예, 김무성 대표가 아시겠지만 그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노동자들 좀 강하게 비판했고요. 대표 연설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좀 노조나 노동단체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었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한 모양입니다. 김무성 대표가요. 강경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게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 악기, 콜텍, 발레오 공조 코리아 이런 회사들을 좀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회사들 예를 들면서 강성노조, 강경노조 비판에 활용했다는 그런 비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얘기입니다.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로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필수 조건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분담은커녕 강경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해 있다. 이런 비난을 했는데 뭐 정치권이나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알고나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콜트 악기 같은 경우에 분규 원인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김무성 대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해도 되나 이렇게 돼 있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반노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 대표는 어제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게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일부 기업의 예를 들었다. 전날에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불법 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팼다. 공권력이 대항하지 못해 10년째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3만 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노조 구성원과 비조직 노동자들을 갈라놓으려는 의도임에 분명하다. 김 대표 발언은 그러나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하는 집권당 대표로서 부적절할 뿐더러 사실관계에조차 부합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콜트 악기, 콜텍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기타, 그 연주용 기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제조업체 콜트 악기는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할 만큼 탄탄한 회사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2007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56명을 해고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자회사인 콜텍도 폐업하고 67명을 정리 해고했으며 결국 콜트 악기까지 폐업했다. 하지만 해외 공장은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 노조가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대법원은 2011년 금속노조 콜트 악기 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콜트 악기 폐업에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며 폐업이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기사는 허위라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그렇게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3만 달러 발언도 다르지 않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내수 확대를 이끈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 대표가 이를 모르고 발언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부정직한 것이다.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극소수의 과격한 행태를 노조 전체에 투사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고립시키려 하는 것은 반노동을 넘어 반헌법적 인식이다. 김무성 대표의 반노조 발언은 보수진영의 차기 주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강경 보수층에선 환호일 수도 있다. 보수층에서는 환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이 아닌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노이즈 마케팅은 멈추는 편이 낫다. 경향신문 사설이 김무성 대표가 한마디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 무지일 수도 있고 알고도 했다면 부정직한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보수층의 표의식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도 같은 류의 사설을 썼습니다. 제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 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충격적인 노동관, 이런 제목이고요. 같은 취지로 김무성 대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큰 그 걸개 그림에다가 김무성 대표 사진이 있는데요. 청테이프라고 하죠. 녹색 테이프. 뭔가 게시물 붙일 때 많이 쓰는 테이프인데요. X자로 입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기사, 노동과 세계, 홍미리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노총 김무성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전국 지역 새누리당 당사 앞 등 동시다발 노동자들 규탄 목소리 빗발쳐.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마 항의 기자회견 또는 집회를 가진 모양입니다. 잠시 기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반노동, 친재벌, 극우 세력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사회 양극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국민과 노동자에게 미루며 국론 분열을 일삼는다. 내년과 내후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국민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폭로하고 조직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성함이 많이 뵌분 성함입니다. 서영석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김무성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인간적 충고를 해주고 싶다. 공당의 대표든 잘하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자리를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로 만들고 평생 열심히 일한 노동자 임금 깎고 잘라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며 말도 안 되는 망발을 일삼는다. 노동자들이 저 못된 새누리당 세력을 총선에서 심판하고 정치 일선에서 몰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인 서영석 본부장의 얘기였습니다.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도 규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비슷한 얘기 하시네요. 공당의 대표란 사람이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찢어진 입이라고 국회에서 함부로 놀린다. 재벌 총수들의 방패막이가 돼서 노인과 젊은 세대를 가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한다.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온갖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구호를 많이 외친 것 같은데 이런 구호들이 대체로 어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막장 발언 김무성은 즉각 퇴진하라. 반노동 막장 발언 새누리당 해체하라.
마음대로 해고하는 노동계약 분쇄하자. 마음대로 임금 깎는 노동계약 분쇄하자. 평생 비정규직화 노동계약 분쇄하자. 노동 3권 부정하는 김무성은 사퇴하라. 총걸기 총파업으로 노동계약 분쇄하자. 이런 얘기들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구호로 나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올해 정기국회 내년까지 넘기지도 않겠다는 태세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10일까지는 노사정 합의 만들어내라.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포함해서 노동개혁, 개혁인지 개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 정기국회, 19대 국회 또 마지막 국회다 보니까요.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가 관건이죠. 매사 이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국민들, 특히 정부 여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하는 쪽에 있는 국민들, 또 그런 여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은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야당이 그런 고비마다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입니다. 야당.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기 때문에 그냥 구호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협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이 노동시장 개혁 문제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주장대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노총이 지금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참여를 했고요. 어제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좀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아예 초청을 하더라도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초대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개혁 또는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사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정부 여당이 좀 그래도 유리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연일 노동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해서 여러 신문들이 사설도 쓰고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나머지 소식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요새 여권에서 좀 타깃화한 야권의 정치인 누구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야 야당 대표니까 늘 언론에 노출되고 또 여권이나 정치권에서 공격 대상으로 항상 꼽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못지않게 또 타깃이 설정된 사람 한 명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하면 그래도 2위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몇 주 연속 그렇게 2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사설을 썼고요. 동아일보는 사회부 차장 이동영 차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사설부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이견냈다고 정치적 의도 시비 거나 이런 제목입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앞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경찰이 교통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 김인철 대변인이 실제로 이런 얘기 했죠. 보도도 됐었고요.
경찰이 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이 업적을 내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말이다. 예.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은 고가도로를 수목원 같은 녹지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 휴식 공간으로 꾸민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올 10월 공사에 들어가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찬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서울역 고가도로가 하루 차량 5만 대가 지나다니는 중심 도로라는 점이다. 이 도로가 산책길로 바뀌면 서울역 일대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부작용을 줄이는 교통대책을 만들어 서울지방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7월 1차 심의에 이어 8월 27일 2차 심의에서도 교통체증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서울시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불만을 내비친 것이다. 서울시가 경찰 판단에 이견이 있으면 과학적 조사와 검증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가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고 대뜸 정치적 의도라고 몰아가면 대선을 앞두고 사업을 끝내려는 것은 박 시장의 대선용 카드 아니냐는 정치적 반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결국 정작 중요한 교통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만 커질 뿐이다. 문화재청도 서울역 광장에 고가도로 진입로와 시설물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을 문화재인 서울역 옛 역사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서울시는 경찰, 문화재청이 제기하는 의견을 정치적 의도로 깎아내릴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진지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크게 관심 안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를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 공사를 시작했겠죠. 완공 시기가 대선 직전, 다음 대선이 2017년 12월 20일입니다. 근데 2017년 4월에 완공한다는 거고요. 이거 좀 하려고 했더니 서울경찰청하고 문화재청에서 자꾸 딴지를 걸어서 추진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서울시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 대변인이 이거 경찰에서 계속 이거 심의 안 해주는 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그런 입장 발표에 대해서 사설로 좀 비판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기가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이나 문화재청은 하고 있다고 말할 게 분명하고요. 한 가지 이제 감사원에서 그런 진단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가도로 구조물이 안전성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은 감사원에서 내려졌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입장은 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자꾸 이렇게 심의 안 해주면 고가도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 못하게 하고 어쨌든 공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문화재청 사이에 이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은데 어떤 해법이 있을지는 저로서도 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주장이 시민들로부터 특히 그 고가를 많이 이용하거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 분들도 많이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권 문제에도 좀 걸려 있다고 하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 서울 시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그 부분이 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아일보 30면에 난 사회부 이동영 차장의 광화문에서라는 그 소타이틀을 단 박원순과 이명박, 오세훈의 차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진을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고발 주체에 서울시도 포함됐다. 시장 개인 자격이 아니라요. 그 고발 주체에 서울시가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2012년 2월 공개 검진으로 마무리됐다고 봤던 사안이 다시 세상의 관심을 끌 모양이다. 박 시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 이뿐이 아니다. 발표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았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얘기 또 나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은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서울시는 경찰청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야당 시장의 일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관할 중구나 지역 상인의 반발이 여전하고 이 사업을 빨리 완수하라는 응원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강남에 한전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원의 용처를 두고 신현희 강남구청장과 감정이 상할 정도로 심한 갈등을 빚고도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처럼 박 시장이 하고 싶어하는 정책이 환호를 받는다는 소식도 없다. 희소식은 없지만 박 시장이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로 꼽히는 건 개인 박원순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이 아직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 시장 역시 박 시장처럼 재임 중 대선 주자로 꼽혔다. 박 시장이 모든 걸 베낄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시장이 되고 싶다는 은유적 목표가 현실될지 모르는 지금은 두 사람이 뭘 잘했는지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이나 환승 할인, 서울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 같은 주력 사업이 시민의 호응을 얻었고 대통령 당선에도 큰 힘이 됐다. 화두는 단연 청계천 복원이었다.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터전을 옮기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청계천 상가 상인들을 시장이 직접 만나 설득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상인들은 가든파이브 이주를 결정했고 청계천은 완공됐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 사업을 발표한 이후 당시 관할 중구의 김찬곤 부구청장은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 서울시 후배 공무원들도 몰랐는지 아무도 한마디 귀뜸해주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요즘도 반대 주민들은 시민 참여 경청 없고 대체도로 없는 이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다. 소통은 이미지가 아니라 몸이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다. 오세훈 시장 시절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과 그물망 복지가 화두였다. 추진력 강한 공무원을 실장과 국장으로 발탁해 전권을 줬다. 실국장이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공무원들은 심한 스트레스 속에 성과 경쟁을 해야 했다. 고된 업무와 경쟁 후에는 승진이란 당근으로 불만을 잠재웠다. 그 덕분에 1,000만 명 목표는 달성됐고 서울시의 주요 복지 정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도입했다. 물론 전임 시장의 과오도 적지 않다. 아들이 무리를 일으켰고 측근의 추문에 과로사 공무원이 나오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고가도로 공원화는 물론 인권과 도시농업, 각종 복지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할 때 질문과 지시사항이 쏟아진다. 고위직만 모은 단체 카톡방에서 시장 질문에 응답하기 바쁘다고 하소연하는 공무원이 여럿이다. 매사 꼼꼼한 것이 리더의 단점일 수는 없다. 하지만 실질 권한을 주지 않고 지시만 쏟아내면 공무원은 뛰지 않고 시장만 쳐다본다. 시장이 시키는 대로 시킬 때까지 기다려서야 임기 중에 달성될 정책은 없다. 다행인 것은 박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는 점이고 대선 때까진 뭔가 이뤄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 박원순과 이명박, 오세훈의 차이. 동아일보 이동영 사회부 차장이 쓴 칼럼입니다. 아마 서울시를 출입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 고위공무원단이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그 방에 이 칼럼이 사실이라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이 주로 지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한테 좀 잘하라는 격려의 말인지 아니면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너무 일을 벌리지 말라는 의미인지 칼럼의 방향은 좀 저로서는 헷갈립니다. 이명박 전임 시장의 청계천 사업, 다음에 오세훈 전임 시장의 뭐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정책들 좀 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해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역시 포인트는 이제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뭐 서울 시민들의 여론이 어떠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오늘 박원순 시장을 거명해서 사설과 칼럼을 써서 소개해드렸고요. 한국일보 사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근현대사 축소는 퇴행, 두 가지 다 퇴행적인 그런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시도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커져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화 추진을 거듭 주장했고 그제 열린 2015년 개정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됐다. 당정이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틀을 바꾸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잘 아시겠지만 역사학계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 특히 역사 교사 모임 이런 쪽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역사전공 교수 77%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냈고요. 또 교사 2255명이었죠. 두 번째 선언문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거 밀어붙이면 국정교과서 퇴출 운동에 앞장설 것이고 다른 대한 역사교육 시키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9월 말이라고 합니다. 이달 말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뭐 이 역시도 결국은 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거냐. 이종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단 반대한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두고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중앙일보도 오늘 관련해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정교과서 정책, 국정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주무르는 시대는 지났다. 대안은 올바른 정사가 담긴 질 좋고 내용 풍부한 교과서다. 현행 검정제를 강화해 집필 기준에 국가 정체성 내용을 명시하고 편향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현재 대여섯 명에 불과한 집필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역사학계의 치열한 노력도 필요하다. 보수, 진보, 각자 주장만 하지 말고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에 힘을 결집해야 한다. 당장 공동 토론회부터 열 필요가 있다. 당정의 역할은 바로 이런 일을 돕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를 바꿀 셈인가. 중앙일보 사설의 지적입니다. 한겨레는 구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오류는 숙명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좀 짚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요. 기밀 다루듯이 편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정사로 취급돼 잡음 의뢰의 완성까지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기밀 다루듯이 편찬하다 보니까 어떤 글이든 책이든 말이죠.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기 전에 그래도 여러 사람이 읽어보면은 오류가 잡힙니다. 특히 글을 쓴 사람은요. 자기가 그 글을 5번이고 뭐 10번이고 읽어봐도 오류를 잘 잡아내지 못해요. 자기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문 기사나 뭐 방송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뭐 데스크라는 게 있고요. 지금도 그 부분이 많이 축소됐죠. 왜냐하면 컴퓨터로 이제 기사 작성하고 맞춤법 검사를 쫙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교율부가 있었죠. 어문팀 또는 교율팀이라고 해서 기사가 쓴 기자를 취재 기자가 기사를 보내오면 데스크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현장에 팀장이나 반장급이 한번 그 기사를 봐주고요. 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안으로 보내면 뭐 전에는 팩스로도 넣고 그랬습니다. 기사를 원고지를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또 차장급의 데스크가 또 한번 보고요. 그걸 또 부장이 봅니다.
보고요. 또 중요한 일면 기사나 뭐 사회면 면톱 같은 경우에는 부국장이나 국장까지 그 기사를 봅니다. 꼼꼼하게. 네, 특히 일면톱은 보죠. 최소한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 뉴스의 첫 꼭지라든가 봅니다. 그리고 편집자가 또 봅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를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그 기사를 읽어보고 또 편집에 와서 그 기사가 신문 지면으로 나오기 전에 또 교열 기자들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꼭지의 기사가 실제 지면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 스크린을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정교과서 만드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기밀 다루는 것처럼 몇 사람이 앉아서 보고 이거 국정교과서입니다. 내놓으니까 뭐 오탈자를 떠나서 오류 투성이고 그 오류는 숙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오늘 한겨레 신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면 9월 말 되고요. 정부 여당이 의도한 대로 뭐 논란이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정치 현안이나 특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4대 부문 개혁 요것과 딜을 하려고 이걸 좀 이슈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일단 사실이라면 좋지 않은 발상이고요. 결국은 국민들의 관심, 특히 또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역사 관련 대학 교수나 역사학자나 뭐 역사 담당 교사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저는 일은 그르쳐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부분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제가 서영석 이사를 대신해서 서영석 타임스 진행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영석 이사가 직접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